은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떨어질까 걱정될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인생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도시에서 치여 살다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서 둘이 살림하고 내 집 하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웃음 대신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용해서 좋겠지? 집값 싸서 부담 없겠지? 공기 맑으니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내려갔다가 단 몇 달 만에 심지어 돈까지 다 묶은 마지막 집 때문에 되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해요. 시골은 따뜻하고 정이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그런데 정작 내려가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은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훨씬 빠르게 다가옵니다. 도시에서 마지막 집을 팔거나 퇴직금 일부를 들고 내려가 집을 짓는 순간 그게 마치 돌이킬 수 없는 문을 닫는 소리처럼 느껴졌다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뒤로 갈 여지를 다 끊고 새 삶을 꿈꾸며 내려간 선택이었는데 그게 본인을 가두는 감옥이 될 줄 몰랐다고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은퇴 부부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예요. 서울 아파트를 팔아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은 부부가 있었어요. 평생 회사 생활만 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쳤다고 이제는 흙냄새 맡으며 쉬고 싶다고요. 그런데 집을 짓고 나서 3달 만에 부부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여기 있으면 늙는 게 아니라 고립된다. 이웃은 거의 없고 버스는 하루 몇 번도 안 다니고 병원은 차로 40분.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 부부는 결국 1년 버티고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집값은 건축 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은퇴 자금의 절반이 묶인 채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집은 있어도 생활은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무겁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남편과 요양교사로 일하던 아내가 마지막 집이라며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샀어요. 부부 모두 사람들 북적이는 걸 싫어해 조용함을 선택한 건데요. 하지만 정작 내려가서 보니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고 70대 이상 어르신들만 남아있어서 부부와는 생활 패턴도 전혀 맞지 않았죠. 무엇보다 문제는 의료였어요. 남편이 고혈압 약을 끊으면 안 되는데 동네에 내과가 없어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왕복 2시간이 걸렸고 겨울 폭설이라도 내리면 며칠씩 갇히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새벽에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는데 119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라 40분 넘게 걸려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한순간 위험한 상황을 겪고 나서 그 부부는 깨달았대요. 우리가 잘못된 데에 마지막 집을 지었구나. 세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도시 생활비 부담 때문에 시골로 내려간 부부였어요. 남편 연금이 월 180만 원, 아내 연금이 월 70만 원. 도시에서 월세 내고 병원 다니며 살면 빠듯하니까 전원 생활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 생활비는 줄지 않았어요. 기름값, 난방비, 자동차 유지비, 예기치 못한 집 수리비는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오래된 탓에 겨울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고 그걸 감당하려다 결국 남편의 노후 자금 일부를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2년쯤 지나니 둘 다 말하더래요. 도시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 걸 왜 우리가 여기를 선택했지? 근데 이미 집은 쉽게 팔리지 않았고 다시 도시로 가기엔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 부부는 시골에서의 선택이 자신들을 묶어버린 족쇄가 됐다고 고백했어요.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시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은퇴자에게 시골이 준비 없이 가기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게 사실인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집만 있으면 생활비는 적게 들겠지. 공기 좋으니 건강해지겠지. 이웃들과 금방 친해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집 수리비는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고 의료 접근성은
도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고 이웃들은 몇십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공동체라 쉽게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시골은 멈춰 있는 곳 같지만 은퇴자의 몸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병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은 그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하나 크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시골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소일거리라도 하던 분들은 내려가면 그저 소비만 하는 삶이 돼요.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울감도 덮쳐옵니다. 은퇴자들이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시골집은 수요가 많지 않고 특히 외지인이 지은 전원주택은 현지에서 쉽게 사려고 하지 않아요. 매물이 수년째 나와 있어도 팔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귀촌을 할 때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투자하는 선택이에요. 마지막 집이 아니라 체험해보고 검증한 뒤에 선택해야 하는 다음 집이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은퇴 후 시골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시보다 두세 배 빨리 노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은 여행으로 갈 때 가장 좋다. 사는 곳은 따로 둬야 한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노후의 마지막 집을 짓는다는 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새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로망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해요. 시골로 내려갔다가 망가진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같이 내려가기 전에 살아보는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점이에요. 잠깐 여행 가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것만 보고 여기 살면 좋겠다 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건 마치 날씨 좋은 날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보고 바로 계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 오는 날, 폭설 오는 날, 여름 습기 찰 때, 겨울 난방할 때 이런 현실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골 가면 생활비가 줄겠지? 이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내려가면 생활비가 줄기는커녕 도시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지하철 타고 다니던 분들도 시골 가면 차 2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 그리고 기름값, 정비비, 보험료 이게 은근히 부담이 돼요. 버스가 하루 몇 번 다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예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인데 시골은 이게 잘 안 돼요. 도시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바로 병원 가서 약 타오지만 시골에서는 내과 하나 없어서 동네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나가야 해요. 응급 상황은 더 위험하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사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 하세요. 은퇴하고 내려가면 부부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30년 넘게 각자 회사 생활하고 낮 시간 따로 보내던 분들이 갑자기 24시간 같이 있는 건요. 의외로 부부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이에요. 게다가 주변에 또래가 없고 마을 분위기가 이미 굳어져 있으면 외부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커뮤니티라는 게 은퇴 후에 더 절실한데 막상 내려가 보면 우리가 여긴 끼어들 수 없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골에서 실패하지 않을까요?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정답이 있어요. 절대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며 내려가지 마라. 마지막 집은요, 몇 년 살아보고 계절을 모두 겪어보고 병원과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 선택해야 해요. 처음부터 멋진 전원주택 짓고 정착하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대신 몇 달 단기 렌트로 살아보고 불편함을 겪어본 뒤에도 그래도 여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결정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꼭 남겨두는 거예요. 도시의 작은 빌라든 전세든 월세든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돌아올 집이 없어지면 선택지가 사라지고 선택지가 사라지면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시골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단지 준비 없이 가면
은퇴자의 삶을 너무 쉽게 부서뜨리는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의 마지막 선택은 조용함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결국 사람은요, 조용한 곳보다 안전한 곳, 낭만보다 의료, 자연보다 관계가 있어야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ETF에 올인한 남자가 맞은 지옥의 결말. 퇴직금 몰빵한 58세가 통장 열어본 순간 숨이 멎었다. 이 한 문장이요. 사실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숙한 공포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혹시 이렇게 될까?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퇴직하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주식이나 ETF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남들 성공한 얘기만 보고 따라 들어가는 그 막연한 확신이에요. 이 공포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퇴직금이요. 정말 평생 한 번 받는 목돈입니다. 이걸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20년, 30년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죠? 예금 금리 낮다고 무조건 ETF가 답이라며 한 번에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는 그게 은퇴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버티면 되지만 은퇴자는 버티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에 전부를 걸었다가 은퇴 후 지옥을 맛본 58세 남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 남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58세에 퇴직한 그는 가족을 위해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퇴직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S&P 500으로 매달 배당 받고 있다며 인터넷에는 예금은 호구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넘쳐났고요. 결국 그는 예금을 해지하고 모든 돈을 ETF에 올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 인생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루는 괜찮아 보였고 이틀도 괜찮았어요. 근데요, 셋째 주가 되자 통장에는 빨간 숫자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일상이다 하라는 말만 믿고 버텼는데 그 조정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하락 사이클 초입이었죠. 문제는요, 젊은 투자자는 5년, 10년을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버티는 동안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난 계좌는 더 깊어졌어요. 환율까지 흔들리면서 손실폭은 더 커졌고요. 통장을 열어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잃은 돈이 아니라 잃은 시간이다. 그 돈은 다시 모을 수 없어요. 은퇴자는 다시 일을 해도 예전만큼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성 자체가 무너진 것과 같아요. 여기서 비슷한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정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요, 61세 여성분입니다. 퇴직금 2억 중 1억을 ETF에 넣고 나머지 1억은 예금으로 묶어두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투자한 쪽에서 하루에 몇십만 원씩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조급해지죠. 주변에서는 요즘은 예금 넣으면 손해라고만 하고요. 결국 예금도 모두 해지하고 ETF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하락장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거죠. 생활비를 위해 팔고 또 팔면서 손실 확정이 되었고 지금은 다시 예금으로 돌아왔지만 원금의 40%가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젊을 때와 다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도 돈도. 두 번째 사례는 55세 부부입니다. 둘 다 조기 퇴직을 했고요. 퇴직금 합쳐서 4억 정도를 받았어요. 이왕 하는 거 크게 벌자는 욕심이 생겼고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은퇴자는 ETF가 답이라는 말만 믿고 올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됐어요.
2달 만에 800만 원이 늘었고 자신감이 폭발했죠.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어요. 근데 하락장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문제는 대출이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ETF는 떨어지고 이자 부담 때문에 매달 손실이 커지고 결국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시 일을 구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한 게 10번이 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59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안정적인 은퇴를 원해서 ETF를 분산해서 넣었어요. 배당 ETF, 성장 ETF, 해외 ETF 등 여러 개로 나눴지만 문제는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 내려가면 손해, 계좌는 맨날 빨간색과 파란색을 오가는데 그 변동성이 심장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은퇴자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결국 타이밍이 나쁠 때 팔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손실은 쌓여갔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ETF는 좋은 상품인데 은퇴자에게는 칼처럼 위험할 때가 있다. 정리하면요, ETF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 쓰면 정말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은퇴자에게 ETF 몰빵은요, 버틸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전략입니다. 시장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생활비가 빠져나가고 건강비가 늘어나고 변동성이 스트레스가 돼요. 은퇴 후에는요, 첫째도 현금 흐름, 둘째도 현금 흐름, 셋째도 현금 흐름입니다.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예금이든 적정 비율의 ETF든 채권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몰빵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 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은퇴 준비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에 넣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넣는 건 퇴로를 지우는 행동이에요. 퇴로가 없는 노후는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똑같은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바로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퇴직금을 ETF에 넣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난 장기 투자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요, 은퇴 이후의 장기는 젊을 때의 장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생활비는 멈추지 않고 빠져나가고 언제 어떤 의료비가 터질지 모르고 심리적으로도 계좌가 흔들리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투자는 버티는 사람의 게임인데 은퇴자는 버틸 체력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노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TF 올인으로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처음부터 돈을 나눠두지 않았을까? 은퇴 후에는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 3년치는 무조건 안전 자산으로 확보해두고 그 다음 여유 자금을 시장에 넣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당장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안 오니까 손실 확정이 일어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고 조금 오르면 따라 붙다가 다시 떨어지고 결국 손실만 쌓이는 구조가 돼요. 은퇴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본인의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ETF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ETF가 은퇴자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형 ETF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테마형 ETF는 오르면 폭등하지만 떨어질 땐 바닥이 없어요. 은퇴자에게 맞는 건 배당 기반의 안정적인 ETF나 채권 단기 자산과 적절히 섞은 구조입니다. 즉, ETF라는 이름만 같지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ETF에 전부를 넣었다. 삶이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예요. 은퇴자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말이 정말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계좌를 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이걸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을 하루에도 10번씩 하신다면요, 그건 벌써 구조가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투자는 원래 불안한 거지만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면 그건 당신의 그릇보다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안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나누는 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이니까요. 특히 은퇴자라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폭락이 아닙니다. 폭락은 그래도 뉴스라도 떠서 사람을 놀래키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거든요. 근데 50대가 겪는 진짜 공포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통장 잔고가 서서히 피처럼 빠져나가는 그 느낌.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십 년 모은 돈이 슬며시 줄고 또 줄고. 정신 차려보면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ETF를 왜 믿을까요? ETF는 안전하다. ETF는 분산이다. ETF는 결국 오른다. 이 문장들이 마치 주문처럼 돌고 돌아요. 특히 50대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돈을 불릴 시간도 모자라고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 ETF는 펀드보다 낫고 개별주보다 안전하지 이거면 노후는 되겠지. 그렇게 믿은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뒤늦게 깨닫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이미 회복 시간이 짧아요. 20살, 30살 때는 투자하다가 반토막이 나도 다시 벌면 되거든요. 근데 50대는 다릅니다. 회복 시간이 짧고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비 같은 고정 지출은 커지고 무엇보다 은퇴가 쫓아오듯 다가오니까요. 그러니까 ETF가 흔들리는 순간 그 공포는 배가 됩니다. 이거 다시 오를까? 가 아니라 이걸로 난 살아야 하는 데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실제로 50대가 ETF만 믿었다가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ETF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ETF에 올인해버린 본인의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ETF가 잠깐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커다란 함정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세 가지 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왜 많은 50대가 ETF에 당했는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캘리포니아에서 27년 일하다가 조기 퇴직한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401k를 거의 전부 S&P 500 ETF에 넣었어요. 상승장일 때는 좋았죠. 주변 사람들한테 ETF가 최고야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1년 뒤 시장이 흔들리면서 평가 금액이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분 말이요, 숫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도 같이 무너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체하고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다가 내가 은퇴를 너무 일찍 한 건가? 하고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이게 ETF 때문이 아니라 올인 구조 때문이에요. 노후 자산에서 안전판이 사라졌으니까. 두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58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평생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ETF만 사면 노후 끝이라는 영상을 보고 작은 목돈을 한 번에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슬픈 게요. 투입한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손 뗄 수도 추가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분은 팔지도 못하고 묶이지도 못하고 계좌를 보는 순간마다 죄책감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노후를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대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텍사스에서 가게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둔 63세 아저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미 은퇴한 상태라 근로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걸 메꿀 방법이 없죠. 그런데 ETF를 장기 투자로 믿고 꾸준히 모아뒀던 돈이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ETF를 팔아 생활비에 쓰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계좌는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됐죠. 난 장기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매달 깨서 써야 되는 통장이었다. 이게 이분의 말이에요. 노후 자금은 떨어지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길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ETF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50대에게 ETF는 단독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ETF는 도구일 뿐인데 이걸 노후 자산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0대 이후의 투자는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버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생활비를 ETF 수익에 기대지 않는 구조. 둘째, 단기 변동성에도 무너지지 않는 완충 자산. 셋째, 의료비와 장기 생활비를 고려한 현금 흐름. 이게 없으면 ETF는 구원자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별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잠깐 흔들려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거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걸 대부분 55세 넘어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실이 크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ETF를 믿지 말고 당신 삶의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ETF는 구조가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계좌를 보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계속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늦지 않았어요. 다만 아무 준비 없이 ETF만 들고 달리면 그때는 정말로 통장이 피처럼 새어나가는 그 무서운 장면을 당신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는 왜 50대에게 ETF가 공포가 되는지 그 구조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야기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대부분의 50대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추락이에요. 첫 번째 추락은 시장 때문이지만 두 번째 추락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이상하게도 더 빨리, 더 크게 벌고 싶어져요. 손실난 만큼 다시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머리를 짓누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균 단가 낮춰야지, 이번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결국 더 많은 돈을 위험 자산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50대는 이미 소득 정점이 지났잖아요. 즉 잃으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택은 거의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50대는 손실 만회형 투자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은 기다리면 돌아오지만 50대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느린 자산에 너무 많은 걸 걸면 결국 삶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이 ETF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ETF가 손실을 냈기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 자산이 ETF 하나에 묶여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ETF를 팔고 다른 걸 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산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제가 이 단계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은퇴 전의 불안을 덮기 위해 가장 쉬운 해결책을 선택한 겁니다. ETF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편해서 마치 정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조를 만들기보다 ETF를 사버립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임을 모르고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현금 흐름을 되살리는 것. 이 흐름이 살아나야 ETF든 채권이든 무엇이든 제대로 굴러갑니다. 현금 흐름이 있어야 변동성도 견딜 수 있고 손실이 나도 기다릴 수 있고 의료비가 갑자기 나와도 투자를 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실난 계좌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단지 경고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예요. 50대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ETF 하나만 믿고 가려 한다면 앞으로의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두 번째 기회.
그 기회는 아직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은퇴해서 제주도 내려가는 게 평생의 로망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살짝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했다가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졌거든요. 제주도에 새 들어간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는 66세 정비사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문 연 날이 인생이 끝난 날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 제주에서 조용히 소박하게 살고 싶다. 게스트하우스 하나 열면 용돈벌이는 되겠지.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은퇴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여유에 대한 갈망이고 제일 무서운 감정이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거든요. 그러니 푸른 바다 보이며 손님 몇 명 받으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그 평화로운 그림이 얼마나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잘 압니다. 문제는 현실이 그 그림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제주에서의 삶은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가도 다르고 노동 환경도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르고 관광업은 계절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이걸 체감하기 전에 돈을 넣고 시간을 넣고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3년 만에 모든 걸 잃고 고물 캠핑카에서 밤을 보내는 66세 정비사님의 현실은 너무 흔해서 더 무섭습니다. 이분이 처음 제주로 내려갈 때도 자신만만했다고 해요. 평생 오항공에서 정비사로 일했으니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건 자신 있었고 고객 응대도 자신 있었대요. 그러니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했죠. 여기에다 은퇴자가 제주 가서 계야 열었다, 성공했다는 유튜브나 기사들이 넘쳐나니까 본인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첫 달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제주가 너무 예뻐 보였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진짜 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세탁, 예약 관리, 건물 보수, 민원 응대 은퇴 후 쉬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루 12시간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해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편한 사업이 아니라 몸을 갈아 넣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은퇴 나이에는 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2배가 들었고 관광 비수기엔 객실이 반 이상 비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공과금, 대출이자는 그대로죠. 무엇보다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 잡아야 하고 바람 불면 외벽 보수해야 하고 누전 배수 문제도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더는 회복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되었대요. 결국 운영을 접었고 남은 건 빚과 고물 캠핑카 한 대뿐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더 큰 공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준비 이야기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은퇴 후 사업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 많고 조용히 살고 싶어도 사업은 결국 사업입니다. 사업은 체력을 요구하고 리스크를 요구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 3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듣자마자 아마 이거 내 얘기 같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LA에서 은퇴하고 제주로 들어가 작은 카페를 연 62세 남성분이에요. 본인은 커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니까 카페 운영이 딱 맞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주에서 카페는 관광업이고 관광업은 계절 장사예요. 여름엔 돈이 되지만 겨울엔 매출이 거의 30% 수준. 문제는 임대료 전 기난 방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결국 2년 버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올 때 남은 건 현금 거의 제로, 그리고 나는 사업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깊은 상처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 작은 숙소를 운영하려 했어요. 문제는 공사 비용이었어요. 서울에서 공사할 때보다
비용이 거의 40%더 들었고 공사 기간은 무려 3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자재가 들어오는 시점, 날씨, 작업 인력 등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게다가 숙소가 완성되고 나니 손님이 생각보다 적었고 마케팅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결국 대출만 남기고 숙소를 팔았는데 매각가는 투자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7세 은퇴 부부예요. 이 부부는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면 손님들과 매일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적당히 일하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현실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님 민원 대응하고 시끄러운 손님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 침대 프레임 부러지고 싱크대 막히고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몸이 먼저 상했고 부부 사이도 악화됐고 버티지 못하고 3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 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은퇴 후 쉬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쉬려고 하는 선택이 오히려 더 힘든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사업으로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제주도는 아름답습니다. 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절대 현실을 덮지 않습니다. 은퇴 후 제주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거긴 꿈꾸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버티는 곳입니다. 자본, 체력, 사업 경험, 기후 적응력, 인간관계, 마케팅 이 모든 게 필요한 곳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요, 선택이 잘못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무방비 상태로 뛰어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제주살이는 아예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주살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광지의 로맨스가 아니라 은퇴자의 현실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들어가면 망하는 구조고 준비하고 들어가면 버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수입 구조예요. 게스트하우스든 카페든 농가 체험이든 노후 용돈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야 해요. 제주에서의 사업은 서울보다 더 빡세고 미국보다 더 변수가 많습니다. 편하게 여유롭게가 절대 안 됩니다. 몸, 돈, 시간 세 가지를 동시에 써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닿을 수 있는 길이에요. 둘째는 비수기 쇼크를 감당할 체력과 예비비예요. 모든 관광 도시는 매년 겨울마다 피폐해집니다. 손님이 없는 건 둘째고 난방비가 너무 올라요. 게다가 바람 습기 염분 때문에 집 고치는 비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면 66세 정비사님처럼 딱 3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셋째는 고립감입니다. 제주살이 실패한 분들 거의 모두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처음엔 바다가 너무 좋고 공기 좋고 사람도 친절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제주에 와서 은퇴자라는 신분이 되는 순간 동네에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은퇴 후엔 작은 외로움도 크게 다가오는데 섬에서는 그 감정이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심지어 사업까지 힘들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넷째는 떠날 수 있는 백업 플랜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주에 가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요. 특히 미국 집을 팔고 한국 집을 팔고 다 정리해서 내려가죠.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구조입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삶 전체가 갇혀버립니다.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집, 돌아갈 자산, 돌아갈 선택지는 반드시 남겨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후 삶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주에서도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도 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장소가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준비와 마음가짐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은퇴를 했다는 건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을 로맨스로 여는 순간 현실은 그 로맨스를 아주 잔인하게 찢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현실로 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그 자유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준비된 은퇴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무너지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이 이미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심각성을 너무 늦게 깨달으십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파산은 큰 사건이 터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 돈이 왜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하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조금만 아끼면 살겠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집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은요,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은퇴 이후에 돈 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속도의 2배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은퇴자분들 인터뷰만 수십 명을 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늘 평균으로 계산해요. 평균 수명, 평균 연금액, 평균 생활비.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 개인에게 닥치는 현실은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달은 의료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집 보수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심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비정기적 지출이 은퇴 후 재정을 잡아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정기 지출만 계산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설정해요. 그런데 파산을 부르는 건 항상 예상 못한 돈들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교포분들 혹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두 나라의 의료비 체계 보험 구조 주급이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다르고 환율 변동까지 리스크로 작용하거든요.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은퇴 자금이 충분하다는 말은 절대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충분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출 관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은퇴 후 파산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례를 3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요,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해도 괜찮을 줄 알았던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나는 최대한 아껴 살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니까 난방비가 20만 원 넘게 나오고 그달 병원비가 15만 원 더 들고 명절에 용돈까지 나가면서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1년이 지나니 원래 계산했던 은퇴 자금 소진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라져 있더랍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끼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산을 너무 단순하게 한 게 문제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한인 부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생활비가 너무 높아져서 한국이 더 싸다고 판단했는데요. 막상 와보니 보험료식 비교통비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심각했어요. 미국에서 매덕케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혜택이 사라졌고 대신 매달 지역 의료 보험료가 훅 올라와 버린 거죠. 게다가 환율이 흔들리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자금 가치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는 공포가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한국 생활을 2년 만에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돈이 많이 깎여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신 말이 무섭습니다. 우린 나라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리스크 요소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전원주택으로 귀촌한 은퇴자 이야기예요. 돈 아끼면서 자연 속에서 여유 있게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상 못한 유지비 폭탄이 날아왔어요. 수도 공사, 지붕 보수, 벌레 방제, 겨울철 난방비, 자동차 유지비. 특히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기름값이 계속 올라갔고요.
결국 1년에 한 번은 큰 돈이 터져 나가서 은퇴 자금이 구멍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원주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끝없는 지출을 가져다 줬어요. 결국 집을 팔려고 해도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면서 은퇴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바로 지출이 예상보다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이 이미 모자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모른 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뒤에야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지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는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생활비의 속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도 설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환율, 물가, 보험료, 주거비처럼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하세요. 은퇴는 낙관적으로 설계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은퇴 자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난 괜찮아 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조용히 시작돼요. 지금이라도 점검하시면 카운트다운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많은 은퇴자분들이 실제로 뒤늦게 깨닫고 그때 알았으면 파산 카운트다운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시작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들으시는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삶의 불안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새어나가는 구멍을 정확히 보는 것이에요. 은퇴한 뒤 재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수입 부족이 아니라 지출 과속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검소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검소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퇴 후에는 내가 검소해도 돈이 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난방비, 보험료, 의료비, 차량, 유지비처럼 우리가 아무리 절약해도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은퇴 재정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월 평균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 지출이 1년에 얼마나 터지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가 더 싸다는 말은 절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자금 파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지역 선택이에요. 한국 가면 싸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의료보험료가 훅 오르고 미국에 남아있으면 메더케어는 되는데 렌트비가 너무 올라 버리고 결국 어느 나라든 예상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의 예상 지출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 최선의 경우가 아니라 항상 최악의 경우로 계산해야 실수를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자금은 얼마나 모았느냐 보다 손실을 얼마나 막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1년에 자산이 5%만 줄어도 체감은 훨씬 더 크게 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지출을 만들어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진짜로 카운트다운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돈을 키우려는 욕심을 내기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늦게 깨닫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점검하시면 카운트다운은 멈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요즘 교사분들께서 은퇴하자마자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교사연금은 안전하다. 평생 걱정 없다고 우리 사회가 이야기해온 그 말들이요. 지금 와서 보면 거의 최면 수준이었어요. 은퇴 첫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다리가 풀렸다는 교사분들의 이야기가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최근 들어 너무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신 노후가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교사들이 지금 실제로 패닉 상태에 빠졌는지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비슷한 불안 하나를 숨기고 계십니다. 교사로 평생 일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 연금은 꾸준히 나오니까 큰 걱정은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해 보면요,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그 말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 그 다음엔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 마지막엔 더 이상 소득이 없다는 공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덮쳐오면요, 아무리 교사였던 분이라도 단단히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시라고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사례를 세 가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 아닌가 하고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 이야기예요. 늘 말하길 교사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라고 하셨고 연금도 충분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첫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이 세후 180만 원대였습니다. 본인은 최소 250에서 300쯤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공제세금 보험료가 빠지고 나니 말 그대로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보셨던 선생님은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가 늘어난 겁니다. 직장 다닐 땐 점심도 싸게 해결하고 교통비도 지원받았지만 은퇴하자마자 모든 비용이 그대로 본인 부담이 된 거죠. 딱 그 순간 깨달았대요. 연금만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비선생님이에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서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은퇴 후 기력이 떨어지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치솟기 시작했죠. 특히 교사 연금의 맹점은 연금은 고정인데 의료비는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비선생님은 매달 30에서 50 사이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며 한숨만 쉬고 계세요. 결국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은퇴 후 일자리는 넘치지 않죠. 게다가 교사였던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28년간 근무한 시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비교적 연금을 잘 받는 편이에요. 세후 230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안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물가입니다. 은퇴 후 1년 만에 식비 관리비 보험료가 전부 올라가니 체감 물가가 폭발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오르니 이 흐름이라면 10년 뒤 난 뭐 먹고 살지? 라는 공포가 찾아온 거죠. 결국 이분은 연금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연금은 고정이고 세상은 변한다. 그 차이가 노후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겪는 현실을 너무 정확히 짚은 말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 한켠이 서늘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절망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면 얼마든지 대안과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금만 믿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기본연금 추가, 현금 흐름 지출 관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교사들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알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버틸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퇴란 게요,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교사든 공무원이든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라고 해도 노후만큼은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그 안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연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노후는 다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사 연금의 현실 위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덜 무너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새로 준비를 해,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오히려 길이 분명해집니다. 노후는 절대 돈이 많아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드는 사람에게 오래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먼저 지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사실 많은 교사분들이 은퇴 직후 제일 당황하는 이유는요, 새는 비용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신경도 안 쓰던 비용들이 은퇴하자마자 전부 본인 몫이 되죠. 예를 들어 점심값, 교통비, 학용품, 교육 자료비 이런 것들 모두 은근히 직장에서 덜 쓰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면 누가 대신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비용과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분리해 놓으면 그 순간 월 평균 100만 원가량을 절약하신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노후는 벌기보다 덜 쓰는 능력이 훨씬 힘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작은 현금 흐름 만들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뭘 다시 일을 해, 무슨 큰일을 벌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노후를 안정시키는 건 큰 돈이 아니라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의 작은 수입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은퇴 교사분은 하루 2시간 온라인 첨삭을 하면서 매달 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주 2회 강의를 하며 3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요. 이게 무슨 부자가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 생활비에서 3,050만 원만 지탱돼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심리 관리입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공황처럼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생 안정된 시스템 속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출근하면 할 일이 있고, 규칙이 있고,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해주는 행정 시스템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면 이 기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이 조금 부족해지는 순간 공포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니고 누구나 당연히 겪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나? 이런 자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요, 나에게 맞는 페이스로 작은 루틴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일주일에 몇 번 사람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활동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구조들이 다시 생기면 연금의 부족함도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노후란 돈보다 구조를 먼저 재건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연금이 무너지는 시대라 해도 노후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준비 없는 노후예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재정비하면 얼마든지 다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 200이면 괜찮죠. 300이면 거의 여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전부 믿고 시작했다가 정말 뼈까지 후회했습니다. 월 100, 월 200, 월 300. 이 세 가지를 모두 직접 해본 순간 딱 하나만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무너진다는 것. 당장은 버티는 척할 수 있어도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찾아온다는 것. 이걸 저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적게 쓰면 된다. 그런데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생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금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사람이 점점 작아집니다. 식비를 줄이려고 밥 대신 식빵으로 때우고, 병원비 아끼려고 통증을 참다가 병을 키우고, 친구 약속은 아예 끊어버리고. 처음엔 그냥 아끼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200은요, 100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200으로 살다 보면 또 다른 공포가 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데 문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이 돈으로는 의료비 하나 터지면 바로 흔들리고 물가 조금만 오르면 가게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잔고를 보면 손이 떨리고 수면이 깨지고 마음이 계속 불안해져요.
300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300이면 훌륭한 노후죠. 제가 300으로도 살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300이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물가, 미국 물가, 의료비, 돌발 지출, 부모님 부양, 자녀 지원. 이런 변수들이 한번 움찔하고 올라오는 순간 300은 사실 안전한 돈이 아니라 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300이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300도 계획 없이 쓰면 순식간에 새어나가고 안정감은커녕 오히려 더 큰 압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300을 쓰고 있는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지 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 후 몸으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생활비는 얼마로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여야 무너지지 않느냐였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 제가 겪었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월백으로 살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어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아보자. 절약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절약이 쌓이면요, 사람이 고립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외식 한 번 못했어요. 아픈데도 의사에게 가지 못했고요. 어느 날엔 치과 검진 받으러 갔다가 의사에게 충치가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리 비용은 60만 원.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월백으로 사는 사람에게 충치 3개는 곧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구나.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월이백이었어요. 처음엔 숨통이 조금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밥도 조금 나아지고 병원도 가고 지출을 조금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무섭게 다가온 건 예비비의 부재였어요. 한 달에 200이면 살아는 가지만 남는 돈이 없어요. 그 시절 제가 정말 크게 흔들렸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배터리가 고장 나서 휴대폰을 바꿔야 했거든요. 그때 필요한 비용이 120만 원. 저축이 거의 없던 저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 하나 고장 났다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200으로 사는 건 생존이지만 삶은 아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 300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이면 꽤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공포가 오더라고요. 300이면 여유는 생기지만 동시에 지출도 방심하는 순간 급격히 늘어요. 이상하게 돈이 쓰는 만큼 늘어나는 구조가 돼요. 한국은 의료비가 반복되면 금방 부담되고 미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부모님이나 자녀 문제 한번 생기면 300은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300으로 살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매달 지출이 불어나고 결국 300도 위험한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건 300도 절대 안정 구간이 아니다였어요. 은퇴 후 생활비는 금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분은 100으로도 더 나은 삶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이나 200으로는 존엄을 지키기 어렵고 300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잘 몰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에는 예상 못한 변수가 너무 자주 나와요. 이사, 병원, 부모님 치아, 자동차 고장, 친구 경조사, 자녀 도와주는 일. 이런 변수들이 한 번에 몰리면 300도 휘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갈 일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작고 훨씬 크다는 것. 제가 월 100, 200, 300을 전부 살아보며 깨달은 건 결국 하나예요. 금액을 정해놓고 맞춰 사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진짜 필요한 건 지출을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비상 상황을 해결할 여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불안해지셨다면 그 불안이 맞는 겁니다.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아서 참 많이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반대로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걱정이 줄어들기도 해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지만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꼭 금액부터 정하려고 하세요. 100으로 살겠다. 200이면 된다. 300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접근 자체가 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금액을 먼저 정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숫자에 갇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프면 참아야 하고 관계는 서서히 끊기고요. 100만 원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내 삶의 한계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200으로 살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문제는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는 돈이 없다는 건 곧 비상 상황에 완전히 무방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비상 상황이 너무 자주 와요. 병원 갈 일도 많고 치아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기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비가 몇십만 원씩 나가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될 때 200으로 사는 삶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예요. 마음이 늘 쫓겨요. 이번 달도 무난하게 지나가야 할 텐데 하는 불안이 반복되면서요. 은퇴 후 삶에서 이 불안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300으로 살았을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잠깐은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사라질까 봐 더 불안해지는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00을 쓰는 생활은 어느 순간 기본값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병원비나 가족 문제 같은 큰 지출이 터지면 300도 금세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은퇴 후에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출이 터졌을 때 버틸 체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구나.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에요. 변수에 무너질 확률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고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은 반드시 보험이나 준비금으로 미리 대비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소비 패턴을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300이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무너지고 100만 원도 구조가 있으면 오래 버티더라고요. 이걸 몸으로 겪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은퇴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거예요.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그 금액이 나를 조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금액을 컨트롤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 너무 늦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괜히 과장해서 겁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로 많은 은퇴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길어야 몇 달 만에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한국 가면 편하고 싸게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한순간에 깨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충격적으로 찾아오거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리듬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한국의 속도, 시스템, 생활비, 환경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덮쳐오면 정말 말 그대로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요. 한국행을 결정할 때는 대부분 근데 안 맞으면 다시 미국 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들어가서 겪어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이건 견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은퇴 후 안정만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한국의 현실은 너무 빠르고 너무 비싸고 너무 예민한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한국에 갔다가 공포감에 휩싸여 바로 미국으로 돌아온 교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한국 이주가 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한국에 가면 다들 놀라는 건 속도예요. 지하철부터 병원 시스템까지 정말 미친 듯이 빠르죠. 근데 이게 젊을 때는 편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몸도 마음도 천천히 살고 싶은데 한국 사회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병원 가도 10분 만에 진료 끝? 은행 가면 줄 서 있는 동안 압박감 느껴지고 음식점 가도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미국에서 길게 살았던 분들은 이런 압박감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어디 가나 누가 나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한국 가보면 바로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 공포는 생활비예요. 한국은 싸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특히 은퇴해서 고정소득이 제한된 분들일수록 한국 물가는 공포예요.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15만 원은 기본이고 외식 2번 하면 1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미국이 비싸다고들 하지만 사실 은퇴자 지원 제도나 의료 시스템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더 버틸만 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3가지로 풀어볼게요. 이 3가지는 너무 현실적이라 듣다 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사례 하나, 한국의 병원에서 겪은 충격 때문에 바로 미국 복귀를 결정한 68세 여성. 이분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말만 듣고 한국행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돼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 병원은 빠르죠. 근데 빠른 대신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보다 흘려보는 느낌이 든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분도 진료받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나 여기서는 아프면 안 되겠다. 여긴 내가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다. 미국에서는 노인 환자에게 천천히 설명해주고 케어해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 병원은 환자가 시스템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그게 은퇴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여성분은 결국 한 달도 안 돼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건강할 때만 살 수 있어요. 아프면 지옥이에요. 사례 둘, 한국 물가 때문에 공포에 빠진 72세 부부의 이야기. 이 부부는 한국이 미국보다 생활비 훨씬 싸다는 옛 기억만 가지고 귀국했어요. 근데 도착 첫 주에만 12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교통비, 외식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특히 깜짝 놀란 건 월세였습니다. 미국에서 노인 아파트 살던 기준으로 보면 한국 월세는 거의 충격 그 자체였죠. 이 부부는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일 뿐이더라. 미국에서는 그래도 노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 말이 뼈 때리죠. 한국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사례 셋, 60대 교포 남성이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도망치듯 떠난 이야기. 이분은 한국에서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돌아갔어요. 한국에서는 외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한국 가족 문화, 속도, 사회적 압박이 본인을 계속 죄어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기대치가 있어요. 그 나이에 왜 일을 안 하세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자식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세요? 이런 말이 은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경험해본 분은 압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나의 페이스대로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계속 시계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분은 입국 후 8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는 나로 살 수가 없더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한국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은퇴 후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빠르고 복잡하고 비싸고 예민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도는 우리가 떠났던 20년 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느리고 덜 간섭하고 노인 중심의 혜택과 시스템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여기였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퇴자의 몸과 마음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요. 한국행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은퇴 교포들이 내가 살던 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국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바로 내가 너무 느리다는 감각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리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눈치 보이고 은행에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고 병원에서 설명을 다 못 듣고 나와서 다시 검색해야 하고 이런 일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은퇴한 몸과 마음은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속도가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곧 삶이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불안감, 초조함, 압박감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생활비 스트레스는 그 다음에 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미국과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를 쓸 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소비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에 새어 나갔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예측 불가한 지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은행 수수료, 통신요금, 관리비, 의료비, 대중교통. 쌓이고 쌓이면 은퇴자에게는 생활비 공포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인데 한국에서는 왜 혼자냐라는 질문이 일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히 사는 게 존중받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있으면 걱정이든 참견이든 무조건 누군가 개입해요.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한 60대 교포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늙은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와 존중입니다. 삶의 속도를 내 페이스로 조절할 수 있는 곳, 불필요한 시선과 압박 없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아플 때 설명을 천천히 들어도 되는 의료 환경. 이걸 모두 충족하려면 많은 교포들에게 미국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많은 은퇴 교포들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공통된 한마디일 거예요. 한국은 좋았지만 내가 살 곳은 아니었다. 공항 문이 열리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던 그 순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필리핀을 노후 천국이라고 불렀는지, 왜 다들 그곳으로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했는지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딱 그 느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달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노후의 끝을 보듯 우리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은퇴자분들이 그래요. 한국의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고 싶고, 미국의 의료비가 두려워 도망치고 싶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 물가 싸고 햇볕 좋고 사람들 친절하다는 필리핀이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막상 가보면 처음엔 모래사장과 바다가 우리를 속이고, 며칠 지나면 집값과 치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몇 달 지나면 의료체계가 뒤통수를 치고, 1년 지나면 결국 우리가 상상했던 노후의 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일하고 모아둔 돈을 들고 선택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라는 건 저절로 안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는 순간 대비하지 않은 위험이 사방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같은 길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경고가 되길 바라면서요. 필리핀 은퇴 이민이 왜 은퇴자들에게 잔혹한 현실로 다가오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모두 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라 더 생생해요.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서 오신 80 가까운 부부였어요. 한국에서는 월세 부담,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필리핀을 선택하셨대요. 5억 정도 있으니 평생 여유 있게 산다고 몇몇 사람들 말만 믿고 왔다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산다는 지역의 집세는 생각보다 비쌌어요. 특히 안전한 지역일수록 한국보다 싸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치안이었죠. 밤만 되면 외출 자체가 위험하고 택시를 타도 기사 얼굴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 부부는 결국 한번 겪은 사건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현지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찮다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일 없던 게 운이었을 뿐이니까요. 두 번째 사례는 저랑 친하게 지냈던 65 남성분 이야기예요. 필리핀에서 작은 카페라도 해보면 좋겠다 싶어 남은 전 재산 3억 가까이를 들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행정체계가 한국처럼 빠른 게 아니잖아요. 허가 내는데 몇 달, 공사하는데 몇 달, 세금 문제 생기면 또 몇 달. 그동안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투자금은 묶이고 통장은 텅 비어가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분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가진 돈 대부분을 잃었죠. 노후에는 소박하게 카페나 운영하며 살면 좋겠다는 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보는 저도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예요. 함께 골프 치던 분 중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몇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왜냐면 필리핀의 많은 병원은 의료 장비가 부족하거나 전문의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 같으면 10분 만에 CT 찍고 치료 시작할 상황인데 이곳에서는 보호자가 돈을 먼저 내야 하고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국 이분은 한국으로 먼 이송을 기다리는 동안 더 큰 위험을 맞게 됐고 가족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며 자책했어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귀로만 듣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눈앞에서 겪는 순간 정말 공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필리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휴가로 갈 때는 너무 좋고 은퇴자들이 잠깐 머물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영구 이민이에요. 특히 은퇴 후라면 더더욱요. 노후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불안도 커지고 작은 문제도 큰 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낯선 나라에서의 작은 위험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돼요. 여기에다가 환율 리스크도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은 필리핀 페소 가치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생활비도 현지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점점 부담이 커져요. 처음엔 싸다고 느끼지만 12년 지나면 그렇게 싸지도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특히 안전한 지역일수록 물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움. 이걸 정말 많이들 얘기해요. 낯선 나라에서 아는 사람 거의 없이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도 손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은퇴 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보다도 외로움이라는 말, 필리핀에서 살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행지였을 뿐이더라. 노후는 싸게 산다고 해결이 아니라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었다.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잃어버린 돈이 너무 많아 꼼짝 못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어요. 해외에서 오래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은퇴 후라는 건 더 조심해야 할 시기고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나이라는 걸요. 싸니까 괜찮겠지, 햇빛 좋으니 행복하겠지, 다들 간다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노후는 여행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한번 틀리면 되돌릴 수 없는 부대거든요. 혹시 지금 해외 이민을 고민 중이시라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내 노후를 지켜줄 건 풍경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병원, 안전, 물가, 커뮤니티, 금융, 환율 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진짜 노후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 살든 내 건강과 생활을 지켜줄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서워서였어요. 혼자라는 게, 아플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공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필리핀에서 지내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도
한밤중에 문득 깨는 날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불안, 그 조용한 공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요. 낮에는 괜찮아요. 바닷바람도 좋고 해도 쨍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다들 말했어요. 여긴 밤이 되면 다른 나라가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몇 주만 지나면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은퇴자분들이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낮엔 천국인데 밤엔 지옥이 되는 곳에서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아요.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창밖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벌떡 뛰고 자연스럽게 신경이 곤두서니까 사람의 일상이 점점 망가져요. 잠이 깨지고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 몸도 약해지죠. 그럼 또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도 불안한 나라에서 마음 편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아픈데도 참고 또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험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본 은퇴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1년을 못 넘기고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신이 익숙한 곳, 시스템이 갖춰진 곳, 말이 통하는 곳 결국 거기로 마음이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이들 후회하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떠났다는 것. 정확한 조사도 없이 주변 말만 믿고 물가 싸다니까 괜찮겠지, 다들 가니까 나도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떠났다가 막상 도착하고 나서야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고 안전한 지역은 한국만큼 비싸고 보험 체계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부족하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면 처음 가져온 3억, 5억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계산서만 봐도 한숨 나오는 날이 늘어나죠. 결국 필리핀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린 싸게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싼 나라에 기대려고 왔던 거더라. 하지만 노후라는 건 나라에 기대는 순간 흔들려요. 나라가 불안하면 내 인생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값보다 안정이 중요하고 풍경보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꿈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잠깐 휴양은 얼마든지 좋아요. 하지만 인생을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따져보고 더 깊게 생각해야 해요. 그게 내 남은 30년, 40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은퇴하고 제일 먼저 끊어야 할 게 경조사라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냥 안 가면 예의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진다. 체면이 뭐니 하면서 억지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경조사는 은퇴자에게 돈만 빼앗아가는 행사가 아니라 에너지, 심리, 인간관계, 건강까지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지출이에요. 이건 은퇴하고 몇 년 지나봐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도 나이 들었으니 이제 경조사 챙기면서 인간관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 후의 경조사는 예전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현역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됐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가는 길부터 앉아있는 내내 돌아와서까지 마음이 괜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심에서 가는 건지, 상대도 나를 이렇게 챙겨줄지, 이걸 계속 유지할 여력이 있는지 은퇴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묘한 패배감 같은 게 스며듭니다. 문제는 그 작은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 노후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돈 쓴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지쳐서 문제야.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경조사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 심리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은퇴한 사람들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관계 스트레스에 갇히고 쉬어야 할 시기에 더 지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그 자체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은퇴자에게 경조사가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비극들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출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일할 때는 솔직히 경조사비 10만 원, 20만 원이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은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경조사비는 계속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변동 지출이거든요. 문제는 이 지출이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야지, 안 가면 예의 없다고 할 거야 하는 압박이 따라와요. 제가 만났던 아틀란타 사시는 한 한국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가면 끝이 아니라 계속 오잖아요. 한 달에 3번씩도 불려다녔어요. 그때마다 택시 타고 다니고 밥 사고 봉투 넣고, 근데 소셜연금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선 그게 버겁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1년 만에 경조사를 거의 모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축 속도가 달라지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조사가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주 보자고 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 그런데 경조사는 이 흐름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 시애틀에 사는 62세 남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경조사엔 안 오던 사람이 자기 경조사엔 꼭 와달라고 연락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이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구나.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고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은퇴자는 에너지가 젊을 때 같지 않아요. 관계 관리도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조사라는 형식적인 이벤트가 그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서적 스트레스가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선 경조사 참석이 거의 의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감이 은퇴자들 건강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LA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은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도 상갓집을 빠지지 않았어요. 안 가면 욕먹을까 봐. 그런데 매번 가서 서 있고 울고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체력이 다 떨어져서 다음날은 하루 종일 누워 계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상갓집 안 가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그제야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었지?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경조사는 은퇴자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깊게 파고듭니다. 지출 압박, 인간관계 부담, 심리적 피로, 건강 악화. 정작 여러분이 챙겨야 할 건 여러분 자신의 노후인데 자꾸 남의 행사를 챙기다 보면 자신을 챙길 시간과 여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관계에 대한 미안함, 사회적 압박,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가지만 결국 마음의 병만 커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망가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경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은퇴자는 그 선택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경조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순간부터 오히려 노후는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정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를 끊는 걸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안 가면 나중에 나도 외면당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경조사를 줄인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의무적으로 다닐 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형식적인 관계가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해져요. 은퇴 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멀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경조사 불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퇴한 분들만 유독 그걸 과하게 걱정하죠. 마치 내가 빠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기 사는데 바쁩니다. 그리고요, 경조사를 줄이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편안함이 찾아와요. 일단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정도 여유로워지고 체력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경조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사람들 상대하느라 생기는 피로감 이 모든 게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회복인지 은퇴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안 가도 1년에 몇백만 원이 그대로 절약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의료비, 여행, 여유 자금으로 돌아오죠. 실제로 어떤 한인 부부는 경조사를 줄인 이후로 매달 200달러씩 아꼈다고 해요. 그 돈이 쌓여서 결국은 작은 여행 한 번을 갈 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 여행이 다시 마음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경조사를 안 간 덕분에 생긴 행복이 훨씬 컸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정서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행사에 매번 참석해야 하지? 하는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만약 아직도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경조사를 모두 쉬어보는 겁니다. 그 한 달이 여러분의 노후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체력, 돈, 에너지 모두가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은퇴 후에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마음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 욕심만 안 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죠? 대부분은 그 말을 한참 뒤에 이미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통장 잔고까지 뒤틀린 뒤에야 깨달으시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더 늙어. 돈이라도 조금 벌어야 걱정이 줄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 파괴의 시작점입니다. 은퇴자분들이 흔히 한번 쉬어본 뒤에 생각하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쉬어보면 공포가 올라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허비하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바쁘게 사는데 나 혼자 멈춘 건 아닐까? 게다가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오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벌어보자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그 순간부터 은퇴자의 삶은 다시 일터 중심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된 것 같지만요. 70대 은퇴자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왜 다시 일을 시작했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이 삶 전체의 균형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요. 은퇴 후의 일은 젊을 때 하던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력이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 정신력이 버티는 한계도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전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지금은 2시간만 서 있어도 무릎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굳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무리한 첫걸음이 노후의 나머지 시간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이걸 70대 당사자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다시 일하겠다고 나섰던 그때가 내 노후가 망가진 출발점이었다고. 그리고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 내 시간표가 남에게 넘어갑니다. 일하는 만큼 수입이 생기니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퇴자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유와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는 순간 또 다시 불안해지고 그러면 또 일을 찾게 되고 그 반복이 70대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일을 계속하니 나는 절대 은퇴자가 될 수 없었다고. 여기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3사례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본인 상황과 겹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72세에 청소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은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벌어야 편하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일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2~3시간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터에서는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본인도 괜히 민폐 끼치긴 싫다며 계속 맞춰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무리가 쌓이면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한 겁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가 연금보다 더 많이 나갔고 이분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치료비로 다 나갔다.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돈도 건강도 남아 있었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은퇴 후 시장에서 작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함께 움직이면 건강에도 좋고 적당히 벌면서 재미도 보자.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근육통이 오고 그 다음엔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남편은 고혈압 수치가 치솟고 아내는 무릎 관절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나간 게 아니라 서로를 이루러 나갔다. 은퇴 후 일은 단순히 내 몸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관계, 내 마음, 내 일상 전체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죠. 세 번째 사례는 78세에 배달 일을 시작한 분입니다. 연금이 적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만 더 벌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안전입니다. 하루 종일 도로를 다니며 배달을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 한 번의 사고로 다리가 크게 다치고 이후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입원비는 연금 다 깎아먹고 보험도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말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나는 한 달 벌려고 하다가 평생을 잃었다. 이 3사례는 다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구조를 흔드는 선택이다. 건강, 관계, 시간, 자유 우리가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바로 다시 일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70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면 벌긴 벌어도 결국 있는 게 더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불안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을 시작하면 잠시 불안은 줄어든 것 같아도 새로운 걱정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몸이 버틸까?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왜 일을 하고 있지? 결국 은퇴자는 스스로를 끝없는 압박 속에 밀어넣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돈이 부족해서 다시 일하려고 고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서 일이라는 핑계를 찾고 계신 건가요? 만약 두 번째라면 그 선택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로 짜는 겁니다. 하루 일과에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고 걷기, 공부, 취미, 소셜 활동을 넣어두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 은퇴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은퇴자의 불안은 일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조언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는 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인간관계, 자유, 이 모든 걸 지키는 게 은퇴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조금만 더 벌어볼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그 감정은요,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비워진 시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던 삶을 30년, 40년씩 살다가 갑자기 멈추잖아요.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쉬운 선택지가 일입니다. 익숙하고 누가 시키면 나는 그냥 하면 되고 보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그 공허함을 이겨내려고 다시 일을 잡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은퇴자는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능력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시작하든 결국 불안이 다시 돌아와요. 반대로 시간을 잘 설계하면요.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은 훨씬 안정되고 오히려 지출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는 충동 소비가 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돈을 덜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대에 다시 일을 나가려던 한 분은요. 제가 루틴을 조금만 바꿔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20분 걷기, 점심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모임, 저녁에는 글쓰기나 독서 같은 조용한 활동을 넣었죠.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만들었는데도 2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안 하니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불안은 돈이 채워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채워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70대 분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자유를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요,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훨씬 넓어요. 오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갑자기 친구가 보자 하면 갈 수 있어야 하고,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잠이 안 오면 늦게 자도 되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순간 이 자유가 다 사라집니다. 시간표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몸이 아파도 억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사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70대 은퇴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일을 하면 한 달에 몇백 벌 수는 있지만 나는 하루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결국 삶의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돈은 잠깐 올려주지만 인생의 퀄리티는 꾸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일을 끊으려고 해도 이미 건강은 훼손돼 있고 체력은 바닥나 있고 인간관계는 멀어져 있고 그때서야 후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다시 일했을까? 혹시 지금 일을 다시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도감일 수 있다. 그 안도감은 일을 통해 잠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불안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시간을 설계해서 하루를 안정되게 만들면요. 지금 있는 돈 안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일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 70대가 공통적으로 남긴 한 문장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일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내 시간과 건강은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지킬 방법이 없다. 지금 이 말이 당신에게도 경고처럼 들린다면요. 아마 지금이 멈춰서 생각해야 할 때일 겁니다. 은퇴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 내가 왜 여기서 다시 살려고 했지? 하는 공포감이 진짜로 밀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진짜로요. 딱 하루. 그 하루 동안 겪은 충격 때문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괜히 자극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혹은 이미 은퇴하고 한국살이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마음 한 구석에 이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한국 가면 괜찮을까? 미국보다 더 힘들진 않을까? 의료비나 물가나 또 사람들 템포나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교포들 사이에서는 거의 필수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막연히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은퇴 교포분들이 한국에 잠깐 다녀왔다가 돌아오자마자 한마디를 뱉습니다. 여긴 절대 못 살겠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공포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많은 교포들이 한국살이에 대한 로망을 깨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정보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올해 환갑이 넘으신 어씨입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향인데 말도 통하고 문화도 익숙하고 친척도 있는데 미국보단 편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국 도착한 첫날부터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출입국부터 지하철, 음식점, 은행, 모든 일상생활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평소 하던 속도로 말하고 움직였는데 직원들이 빨리요. 번호표 다시 뽑으세요. 저쪽 가세요. 하고 쏟아내는 말투가 화살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내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네.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스러웠던 건 한국의 압도적인 속도감에서 느껴지는 노인 소외감이었어요.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좀 느슨해지고 천천히 살고 싶은데 한국의 일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어씨는 딱 하루 만에 깨달았대요. 이건 내가 나이 들어 살 곳이 아니구나. 또 다른 사례 B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기대하셨던 분들이었어요. 한국은 의료가 싸다더라. 병원도 많고 친절하다더라. 검사도 금방 한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혹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병원은 많은데 대기줄은 더 많고 몇 분 진료 끝에 다음 환자 부르고 의사는 눈도 거의 못 맞추고 쏟아지는 말만 빠르게 하고 B씨는 아니, 이건 치료가 아니라 기계처럼 처리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보험 사각지대와 비급여 항목 폭탄이었습니다. 특히 교포분들이 자주 겪는 게 체류기간 요건이나 주소지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입되기까지 몇 달씩 기다리는데 그 사이 병원 한번 가면 비용이 미국 못지않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B씨 부부는 그때 진짜 공포를 느낀과 동시에 깨달았대요. 아, 괜히 한국 의료비가 싸다는 말만 듣고 들어왔다가 큰일 날 뻔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생활비 때문에 멘붕 오신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미국 물가가 비싸니까 반대로 한국은 훨씬 저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막상 마트 가보고 외식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세 알아보고 딱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가 싼 거죠? 미국보다 더 비싸던데요? 이 말 그대로예요. 특히 주거비와 관리비, 교통비, 외식비 이 네 가지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기억 속 한국은 싸고 익숙한 나라였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던 거죠. 심지어 한국의 도시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딜 가든 사람은 많고 다들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계속 밀려오는 압박감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비용이 아니라 고독감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다 바쁘고 가족도 각자 일정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C씨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은 느리고 외롭다고 했는데 한국은 빠르고 더 외롭네요. 이 세 분의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교포 은퇴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좋지만 살기는 너무 힘들다. 관광이나 잠깐 체류할 때는 좋은데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우리는 기억 속 한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젊을 때 살았던 한국, 명절 보내던 한국, 휴가 때 여행하던 한국. 그런데 지금 한국은 20년 전과 완전히 다르고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장점은 은근히 나이 들어서 더 빛을 발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타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니어를 배려하는 제도가 많고 사회적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환경. 이건 젊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은퇴하고 나면 아주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살기는 미국이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편견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구조 자체가 두 나라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면 공포를 느꼈다기보다는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내뱉게 되는 그 한마디.
여긴 절대 못 살겠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은퇴자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나이 들어도 내 속도대로 살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교포분들이 깨닫는 건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들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발전했고 경쟁이 심해졌고 사람들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그 흐름이 좋았죠. 나도 같이 뛰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속도가 갑자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공포의 정체예요. 아, 내가 시대에서 밀려나는 느낌. 한국은 그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하고 나면 적응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말은 통하지만 생활 방식은 미국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제도는 더 복잡해졌고, 물가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고, 의료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동시에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죠. 특히 머무는 비용. 한국에서 한 달 살아보면 진짜 체감합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 관리비, 보험료 이게 예전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이 싸다는 인식은 거의 옛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사람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은퇴한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더 외롭더라. 한국은 사회 속도는 빠르지만 개인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한국 다녀와서 더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나를 숨 가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호흡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해져요. 미국의 느린 템포, 상대적으로 개인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시니어 대상으로 된 각종 지원제도, 의료 접근성 이런 게 다 모여서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 건 좋지만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절대 감정이나 기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고 지금 한국은 체감 비용도 사회 속도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퇴 후의 삶은 젊을 때의 기준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가 온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건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삶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보면 많은 분들이 왜 돌아오자마자 떨면서 여긴 절대 못 살겠다라고 말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